안녕하세요.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네, 한국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기말고사 끝나고 좀 실법한데 또 이렇게 수업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제 신라 시대,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였던 발해와 신라 그 시대를 지나서 신라 말 이제 다시 신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가 이 신라 말에 등장한 후삼국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란 나라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인물은 이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라는 분의 인물 사진을 드라마에서 따온 모습이고요.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짧게 짧은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익숙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후고구려가 나중에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궁예를 축출하고 여러분 고려란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새로운 시대, 고려 시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가는 이 고려의 통치 체제,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해 가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고려의 통치 체제는 어떠하였나,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면 황제국을 자처한 고려의 국가체제 확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려 통치체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통일신라에 비해 발전한 점을 말할 수 있다. 네, 신라와의 어떤 비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고려가 황제국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나? 그리고 어떤 국가체제 확립 과정을 갖추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에서 39페이지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후삼국 시대가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 말이죠. 신라 말 시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라의 이제 왕권이 약화가 되면서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곳곳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여러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뭐 견훤의 후백제, 그다음에 궁예의 후고구려, 또 송악의 왕건 이런 거대한 호족들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세력을 가진 여러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려는 잘 정비하고 또 고려란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조. 당시 아까도 좀 말했지만 여러분 후고구려 궁예 밑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갔던 왕건입니다. 왕건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축출하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꿨지만 여전히 여러분 신라의 그 후삼국 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 어떤 통일 정책을 펼쳤나? 첫 번째는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호족 세력을 억압해서 억누르려고 했던 반면에 세종 왕건의 경우에는 호족 세력들을 우대해주고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중국 5대와 교류하면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제 외국의 인정을 받는 그런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신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라뿐만 아니라 후백제와 이제 적대적으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백제가 더 강성했기 때문에 후백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신라에 또 대적 관계를 맺어버리면 세 나라의 관계가 서로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니까 그러지 않게 이제 신라를 고려편으로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신라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후백제에는 약간은 대치하는 상황, 그래서 서로 전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 후삼국 통일을 보면 일단은 또 하나가 있는 게 928년도에 여러분 발해가 멸망합니다. 발해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발해 유민들이 남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발해 유민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 수용해줬다는 거. 이것도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큰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고 935년이 되면 그렇게 신라를 우대해줬던 그 고려의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스스로 항복하면서 신라 전체를 고려에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935년입니다. 전쟁 없이 고려가 신라를 병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1년 뒤였던 후백제 1년 뒤에 936년도에 후백제의 내분이 발생합니다. 그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약화된 후백제의 그런 빈틈을 노려서 결국 고려가 후백제를 격파하게 되면서 936년도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거 후삼국 통일 과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요 올해 교과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해동 천하의식. 삼국시대에 독자적 천하관을 있었죠. 그 독자적 천하관은 고구려였는데 이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계승해서 해동 천하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가 황제국을 자처했다는 것. 그래서 원래 황제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에 우리도 황제다. 너희만 천하의 중심이냐? 우리도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독자적 천하관을 계승한 해동천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황제국을 자처하고 또 고려의 왕을 나도 황제다. 나도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천자,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체제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을 확립하면서 이제 고려란 나라를 기틀을 확립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왕은 한 3명의 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 당연히 여러분 이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경우 여러분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호족을 포용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나라를 통일하긴 했지만 지방 곳곳에서는 여전히 강성한 호족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호족 세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품는 모습, 품어서 계속해서 뭐 만약에 이들을 또 배척하거나 억압했다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 국가 초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여전히 포용하는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그래서 뭐 호족의 딸과 이 왕건이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이런 혼인 정책도 많이 하고요. 또 자신에게 또 강력한 호족들 가운데 자신이 전쟁에 나설 때 함께 도왔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 왕건이니까 왕씨 성을 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의형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강성한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두 번째는 민심을 수습하죠. 뭐 후삼국 시대에 계속된 전쟁으로 농민들이 계속 전쟁에 불려다니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다 보니까 농토도 황폐화되고 그러면서 많이 어려워진 민간 경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복구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조세 및 요역의 부담을 축소시키고 또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펴고 이런 것들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후삼국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더 넓은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928년에 멸망했던 발해의 영역을 이 고려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 정책을 통해서 이 태조 왕건 때 청천강 유역에서 어디 영흥만 이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조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해종도 있지만 해종은 빨리 죽고요. 광종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펴니다. 이제 아버지 때 많이 국가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광종 때부터는 본격적인 왕권 강화 정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껴안았던 호족들, 공신 세력들, 이 세력들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왕이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는데요. 첫 번째 정책이 여러분 노비안건법입니다.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노비들, 이 노비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유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 양민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이제 그 집의 노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상승시켜주면서 이 귀족들, 호족들과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빼내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노비를 빼앗긴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군사적 기반이 약화가 되겠죠. 반면에 이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 이들은 국가의 조세를 담당하는 백성들이 되니까 국가 재정이 또 늘어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노비안건법입니다. 결국 노비안건법은 귀족, 호족 세력들과 공신 세력들을 약화시켜서 반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복제정, 요거는 매번 나오는 겁니다. 통치체제 정비 때 공복을 제정해서 관리의 기강을 질서 유지 또는 기강을 확립하는 공복제정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가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학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신진 세력들을 등용했다는 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부자 간의 관직이나 이런 관등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족들과 공신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니까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았다. 당연히 또 능력 중시죠. 능력을 중시해서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 국가 초반의 통치 체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은 이 위대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런 위쪽 부분들의 이런 그런 기틀 마련에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학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통치 질서를 확립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종 때 보시면 최승로라는 어떤 유학자의 이 건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이제 고려를 유학의 나라, 유학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통치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이 유학자들에 의한 그런 많은 제도들이 정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성육부 제도가 정비가 되어지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유학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국자관과 향교를 설립하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 통치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는 여러분 모든 정치제도는 당시 선진국 국가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요 당송 시대의 좋은 국가 중앙 통치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이고요. 또 송나라의 또 제도를 받아들이더라. 그거를 우리 고려의 실정에 맞게 개편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이성육부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두고요. 중사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하고 상서성의 아래에 육부 각 부처를 둬서 국가의 각종 역할들을 여기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성육부제도를 두었다. 그 외에 중추원 요거는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뭐 국정원이 이런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요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거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 요게 요 왕명 출납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추원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검찰청이라고 하죠. 뭡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파헤쳐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정원이 아닌 검찰청 지금은 이 검찰청이라 부르고 요때는 어사대라 부릅니다. 어사대. 그래서
감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요 대간은 어사대의 낭사와 뭐 또 낭사로 어사대의 관원과 그다음에 저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인데 요 대간은 간쟁, 봉박, 서경이라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교과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간은 지금은 언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고 국가에 알리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국가 정책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기관과 같이 이 당시에는 대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더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의 독자적인 이 통치 조직으로 고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중사문화성과 상서성의 중서문화성의 장관 대신과 그다음에 중추원 쪽의 추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장관급 그래서 추밀이 서로 모여서 합의하는 고려만의 독자기구로 뭐 국방과 관련된 전쟁, 외교 이런 진짜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도병마사에서 이제 많이 합의하고 또 결과를 내는 그런 합의제의 그런 기구가 바로 이 도병마사였다는 거. 식목도감은 그냥 국내의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구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뭡니까? 국왕에게 모든 권한이 쏠린 것도 아니고 신하들에게 모든 권한이 쏠린 것도 아니고 이 국왕과 신하 그리고 이 신하들을 견제하는 대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서로 권력을 뭐하는 이렇게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왕과 신하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춘 중앙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었다. 요 내용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방행정 조직 보시겠습니다. 이 당시 고려는 오도양계라고 하는 큰 지방행정 조직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군현 아래 보시면 주현, 속현, 그 아래 또 향부곡소라고 하는 작은 행정구역 단위들이 설치가 되고 주현보다는 속현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현에는 국가의 관리가 파견이 됩니다. 근데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서 그 속현에 있는 향리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지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아직은 국가의 어떤 중앙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양계는 어떻습니까? 군사행정구역으로 위쪽에 이 국경 지역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행정구역들입니다. 그래서 동계와 북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국방상의 요충지, 그러니까 위쪽 접경지역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수령이 행정과 군사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고려의 행정구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뭐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교육은 배경에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가 설립되었고요.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을 했다. 그 다음에 관리선발제도는 여러분 알아야 될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는 광종 때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 유학 경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뽑았겠죠. 그래서 유교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춘 문관과 기술관. 그래서 문관은 문과, 기술관은 잡과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관리, 공신들의 자손들에게는 무시험으로 관리에 등용할 수 있는 음서제도도 실시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의의는 뭐 이 관리선발 제도의 의미는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개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요게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20분 안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19분이네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또 교실에서 수업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